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까지는 우리도 좀 괜찮나 싶었고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장 초반에 이제 주 초반까지는 조금 힘들다가도 뭐 금요일 되면 조금 나아지고 이런 흐름들을 몇 번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시장이 잘 가다가 힘이 좀 빠져버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벤트 때문이겠죠. 시장에서 보는 이벤트가 분명히 존재했을 테고, 미국에서 방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조금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어떤 MOU,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제일 단기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이벤트가 끝나버렸을 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종목 언제 팔아야 될까 상당 부분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과거에도 실적 좋다 했을 때 실적이 나왔을 때 되려 매물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방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마 토요일 날 세부적인 부분은 토요일 날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조금 오후에는 좀 시장을 좀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 오전에는 좀 일부 종목들은 팔아두는 게 맞다. 그 뜻은 이벤트에 있었던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서 얻어오는 게 2차 전지 얻어올 거고 그리고 백신 그리고 IT, 삼성전자죠. 이런 것들 얻어오면 일단 단기 이벤트로 끝날 심산이 크니까 그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다른 어떤 업종들을 좀 찾아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이벤트에 접근했던 수급들은 이벤트에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 이벤트로 인해서 움직였던 그런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수급들은 좀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힘을 좀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 이후에 이제 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조금 덜 움직일 거다라고 보세요.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메인 스트림이기 때문에 완전히 수급이 빠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한 8만 원 와 있습니다. 오늘 한 8만 1,000원을 이렇게 돌파하니까 야 역시 이제 시작이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8만 원이든 8만 1,000원이든 8만 2,000원이든 그렇게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이제 그 기업들 간담회가 20일 날 있었고 어제 이제 방미 회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주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SK 이노베이션, SK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침 어제 이제 포드하고의 어떤 협업 이런 투자를 발표했죠. 맞아요. 참여하는 기업들마다 하나하나씩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바이든 약간 좀 달래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이 산업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갔을 때 원하는 건 저희가 미리 아는 내용이었죠. 반도체는 이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미국 공장에 좀 증설을 하고 우리한테 1번으로 납품해 주길 바래. 압박이죠, 압박. 근데 말 지었는데 평소같이 삼성전자가 단가를 좀 이렇게 조율을 하든가 좀 어느 정도의 좀 이 단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 대 기업의 어떤 이런 협상이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협상 차원에서 이게 기업이 끼어들게 됨으로써 약간의 그런 마진에 대한 부분은 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IT 업종은 조금 경계하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2차 전지 업종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사실 중국이란 어떤 이게 견제 수단,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견제를 하고 확고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LG 화학이나 어떤 삼성 SDI나 증설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 반도체를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할 건데 그게 없어서 못 만든다라고 한다면 좀 우리한테 해줘 해서 삼성전자 요구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 2차 전지 관련만큼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 중국 너희들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앞서갈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소위 말해서 이런 LG화학의 어떤 가격 딜을 이렇게 아래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마진을 좀 제시를 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와 협력하자 이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딜이 분명히 이 주가에도 녹여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좀 다시금 좀 이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기아차나 현대차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제가 오늘
방송에 앞서서 줄 건 주고 무언가를 받아왔다는 게 분명히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뭘 주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뭐뭐뭐 할 거야라고 하지만 그 외의 부분 뭐 우리 한국의 어떤 큰 어떤 이 수출입을 담당하는 업종 중에서는 아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관세 부분도 논했지 않았냐라는 어떤 주가나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거 뭐 시장이 또 올랐다가 밀렸다가 아니고 이 과연 저희보다 더 빠른 거는 그 증시에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수급이 제일 똑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본다면 IT 산업은 약간 뭔가 좀 뺏겨서 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자동차나 2차 전지종은 상당 부분 얻을 걸 얻어왔고 좀 확고하게 좀 어떤 입지를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그 두 업종은 조금 더 좋게 보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힌트로 삼을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회담 이후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회담 이후에 뭐 국제 정세를 봤을 때 IT 부분은 어느 정도 경계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거는 수급이다. 특히 이제 메이저 수급 그중에서도 외국인을 잘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장 초반에는 매수를 하다가 장 후반쯤 되면서 오후 좀 들어섰을 때부터 매도 전환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그 뭐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실적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한 2달 정도의 공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도 아주 사실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트레이더 입장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수급이 제일 똑똑하다, 시장이 제일 똑똑하다 하지만 수급은 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만일에 어떤 대한민국 저희 나라의 어떤 주식을 한 30% 정도 보유한 대주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매일 팔아보십시오. 이게 낮은 가격에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 뒤에 제가 물러서 있다가 자 이제 좀 올라올 이벤트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그 반등에 좀 덜어놓고 또 저만큼 좀 나갔다가 그래 뭐 실적 시즌이니까 많이 올라왔구나 해서 저만큼 해서 다시 덜어놓고 이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시장을 한번 팔려고 마음만 들면 연속적으로 내리 뭐 몇 조씩 팔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삼성전자도 뭐 지금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만 원이라고 하면 그들은 이게 뭐 한 4천 원, 5천 원대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팔 때 한 번에 팔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팔려고 하니까 반등의 매도, 반등의 매도, 반등의 매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만 계속 파냐? 뭐 악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인플레에 대한 압력을 분명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시기의 네, 문제일 뿐이지. 맞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기존에 있었던 자금을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금리 올렸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저희가 한 예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금리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주식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국가에 투자하고 이 국가에 투자했을 때 금리 차이가 벌어졌을 때 그게 한마디로 주머니 속에서 그냥 털려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비하고 있다가 자 금리 인상 곧 한다며 대한민국도 금리 별로 안 주는데 굳이 여기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들어가느니 2차전을 기다리면서 어떤 금리에 대한 숏이나 롱 포지션을 잡아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다면 저라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매수를 안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 유지는 한동안 유지될 거고 간간히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했을 때 단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한두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시장을 위로 보면서 들어오는 수급들은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이 반등할 때마다 챙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풀이를 해주셨고 당분간은 이런 외국인의 수급 모멘텀 공백은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테이퍼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좀 언급을 했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도 다들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들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우리도 긴축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배경은 좀 어디서 나왔다고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뭐 여기 좀 가지고 나온 특징적인 이슈를 제가 잊어버려서 바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 조금 더 빨리 이제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속도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현재 좀 굵직하게 본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한 3가지, 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정권이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자, 이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놓고 미국은 지금 새로운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어떤 인플레가 오고 그걸 또 이제 억누를 수 있는 금리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카드 사태 있었을 때 정부 바뀌면서 그 뭐 어떤 뭐 그전 정권이 무리하게 이제 어떤 그 카드 발급하고 그런 어떤 대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다음 정권에 넘겼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1년 채 안 남은 이 정권 상황에서는 약간 레임덕을 뭐 그런 말을 떠나서 어떤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이 정부 입장에서나 그리고 지금 뭐 그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이런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끌고 가다가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요, 언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시기, 저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를 넘어버리게 되면 그 수단이 안 통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뭐 유럽이나 뭐 연준이나 과거에도 그랬고 그들이 금리가 올리고 이제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수출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의 1번 아닙니까? 맞아요. 저희가 수출 1번이기 때문에 그들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어떤 악영향을 입지 않는가 요거에 대해서 자꾸 변화해야 될 어떤 약간의 저희는 신흥도상국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올릴 가능성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 그 어조의 문제는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조의 문제를 작용한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뭐 미리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후에 좀 쫓아가는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행이 먼저 올릴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테이퍼링의 시기 같은 경우는 좀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번 짚어주시면. 사실 뭐 이번은 없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저희가 제일 좀 우려하는 시각이 6월입니다. 네. 6월 이번 FOMC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뭐 한 예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뭐 좀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좋은 인플레이션도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보니까요, 좋은 인플레이션이 과연 있냐라고 한다면 한 2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물가 오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물가가 오른 게 상당 부분 지속되는 현상을 갖다가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빵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빵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다. 자, 이게 한 1년간, 6개월간 유지된다.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좀 우려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상황이냐면 수요가 많은데요. 이거 아닙니까? 제가 빵 10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가격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의 상승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어떤 급여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이 따라주는 것만큼 그 물가 상승률을 충족해 줄 수 있으면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뭐냐면 공급 부족이 일어났을 때 가격이 올라버릴 때를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좀 볼까요? 저희 보다 보면 인플레이션 하는데 기본적으로 금도 어느 뭐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대체 수단이라는데 사실 힘을 못 받고 있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산업 돌아갈 때 원자재는 수요가 많아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유를 지금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공급을 줄여버리고 가격을 올려버린다. 아주 나쁜 인플레이션 구간대에 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사실 뭐랄까요, 6월에 나오는 어떤 이 미국 시장의 그 조금의 자그마한 노이즈에도 저희는 사실 뭐 좀 크게 경계되는 걸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좀 간단하게 인플레이션 이슈 관련해가지고 수혜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힌트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동안 금융주들이 힘을 받았었잖아요. 은행주, 보험주,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사실 뭐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예대 마진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뭐 내가 돈을 맡겼는데 1% 금리 주던 거 갑자기 5% 주진 않아요. 상당 부분 이 대출 금리와 그 예금 금리의 차이는 상당히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오르는 속도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요. 대출 금리는 가상 금리를 많이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떠한 부분 이 예대 마진에 대해서 큰 어떠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생명 보험 관련주들도 수혜라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실 은행 외에 보험 회사들도 막대한 그 보험금 이제 가입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또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사실 뭐 금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가입 고객들 외에 어떤 대출 고객들한테 이렇게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업이익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수혜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수혜주입니다. 그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 수혜주로 봐야 되고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과거에 1970년도에도 미국에서 큰 오일 쇼크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철광석 쪽하고 광물 쪽이 가장 어떤 이 주가의 탄력이 가장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는 굳이 고른다고 한다면 철광석 쪽이나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금값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말은 나오는데 원자재 대비해서 왜 얘는 못 오르고 있냐라고 한다면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 첫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어조가 한번 강하게 시장에 나오게 되면 금값은 과거에 갔었던 부분을 분명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시장에서 볼 때 이게 원자재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 광물은 광물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뭐 사실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금을 선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길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을 때 이거 화폐 가치 많이 떨어져서 달러 가치 떨어지게 되면 금으로 선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반대인 좀 컨셉으로 좀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인플레에 좀 초과적인 어떤 그 피해갈 수 있는 자산 투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석호 본부장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업종과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섹터 같은 경우에 좀 본다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어떤 인플레를 강하게 시장에서 좀 방향성을 잡을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도 금융주에 대해서 그때는 시선을 다시 개선을 시키고 현재 주가를 몸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다만 현재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종 중에서 굳이 좀 백신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양반 또 너무 많이 올라온 업종을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 본업에서도 충분히 현재 주가에서는 기대해 볼 요소가 많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떠한 뭐 협약을 맺었다, 어떠한 뭐 계약을 맺었다, MOU 맺었다. 이런 거는 사실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게 지금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고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은 업종 내에서 종목을 좀 추려봤고요. 그래서 네. 뭐 백신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뭐 핫하잖아요.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지금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신 관련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산 백신에 대한 이제 지원 뉴스까지 나오면서 기대감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신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들 주가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국내산 백신 중에.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좀 표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674억 정도 지원한다. 한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제넥신 있고 진원생명과학 있고 이런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674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백신이었으면 왜 과거에 못 만들어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네. 그냥 어느 정도의 좀 언론 플레이라고 좀 보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백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지금 사실 저희가 의지할 거는 해외 글로벌사들의 위탁 생산이나 어떤 이런 품목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맡을 거다. 우리가 뭐 어떤 이 계약을 수주할 거다. 이런 거에 좀 핵심이 맞춰 있고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부분에 장기적인 플랜도 그릴 수 있는 부분 이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약간 백신 유통 및 어떤 뭐 이런 포장 이쪽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좀 가져 나오보자라고 해서 나온 거고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하거나 이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보다도 백신 유통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종목명도 지금 공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녹십자라는 종목을 좀 하나 가져 나오게 됐는데요. 그린크로스 예. 좋아요. 녹십자. 이게 그 첫 번째 있는 게요. 뭐 간단히 좀 이제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 외에도 기본적인 어떤 체력이 있는 업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 여러 개 좀 말씀드리면 마진이 상당 부분 좋은 품목 허가인데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게 헌터 라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뭐 효소 투여해 갖고요. 그게 뭐 어떤 기존의 헌터 증후군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약물이다 보면 되는데 미국에서 이상 진행 중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고, 자, 두 번째는 뭐 후천 면역으로 기능이 약화된 사람한테 어떤 면역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면역 글로불린 제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녹십자가 국내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미국에서는 2022년도에 허가 여부가 결정이 돼요. 자, 모멘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먼 그림을 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가까운 것만 한번 보시죠. 네. 하반기에 이번에 보게 되면 작년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독감 백신 만드는 애들이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어떻게 이제 경쟁사가 하나 물러갔으니 기본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는 녹십자가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뭐 마진을 떠나서도 기본적인 체력의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어떤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쟁사의 독감 백신 중단, 생산을 중단했던 그런 부분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품목 전 세계적으로 허가가 난 약물이 뭐가 있냐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자, 그다음에 모더나 아직 이번에 났죠. 모더나 네. 있고 시장에서는 이거 아닌가 아스트라제네카 막 이런 것들만 막 기대하고 야 이거 가져왔으면 한국에서 누가 될 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너무 단기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뭐 사노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 뭐 노바백스 계속 백신은 흘러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될 테고요. 설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뭐 생산 기지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 두 번, 세 번, 네 번의 어떤 그 해외에서 이 허가가 나오는 그 약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산 기지 부족이 나타날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동기업에서는 시장에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떠한 다른 기업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모멘텀에 작용할 수 있고, 사실 이 주가에는 봤을 때 올해 처음으로 1분기에 흑자 전환했고 기본적으로 기초가 탄탄한 업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MSCI 이번에 편입되는 맞아요. 이슈도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사고 싶지 않아도 어거지로 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5월을 저희가 좀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어떤 투자 수단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해서 가져나오게 됐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녹십자 여러 가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바로 빠르게 가격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위로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 5%까지 한 시쯤에 올랐다가 네. 장중에 상승폭을 다시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매수 접근 가능할까요? 아, 당연하죠. 예. 일단 오늘 장중에 나왔던 게 모더나 이게 그 허가가 나오면서요. 국내에서 이게 잠깐 반등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사실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물대 제가 살짝 이렇게 보여드린데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한 상태에서 대부분 좀 종목이 그 반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도 상당 부분 없었고 외국인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서 제가 여기 나왔을 때 5%대라고 하더라도 진입을 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가 수준이 37만 4,500원 정도로 매수가로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53만 8천원이 최고점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일부분 좀 덜어놓자라는 의미에서 53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사실 이 부분을 깬다고 한다면 모두가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31만 8천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녹십자 오늘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충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가인 37만 5천 원 부근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목표가는 53만 원 수준, 손절가는 31만 8천 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석구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뷰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탑픽주에 대한 이야기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